지금 이제 스타링크 같은 그런 저궤도 통신 위성은 550km에 있습니다. 뭉화위성은 36,500km쯤에 있거든요. 이게 한 70분의 1 좀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저궤도 위성이 70배쯤 아래에서 5,000배쯤 강합니다. 5,000배쯤 강하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동통신보다 한 100배 정도 이게 속도도 빠르고, 우리가 지하에 들어가거나 아무리 건물 복잡한 데 들어가도 전파 음영 구역 없이 어딘지 다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토크 시간입니다. 국방 전문가이신 한국항공우주진흥협회 김민석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우주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오늘은 우주 산업 전반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사실 우주 하면은 먼 얘기 같은데 지난해 전 세계에서 우주로 발사된 로켓이 이 260번 정도나 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그러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한 번씩 쐈다는 얘긴데요. 이렇게 많이 쐈는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네. 그럼 이제 지구 밖에 뭐 이런 SF 공상 과학 영화가 아니라 뭐 이제 일상이 되고 있대도 과언이 아닌데, 부회장님, 그러면 부회장님과 제가 언제쯤이면 우주 여행을 갔다 올 수 있을까요? 이미 이제 일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밖을 가봤죠. 지금 나사의 국장으로, 차기 국장으로 지목되고 있는 아이작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일론 머스크가 이제 만들어준 그 로켓을 타고 우주 밖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도 지금은 한 번 나가는데 한 그 200만 달러 좀 한다고 합니다. 20억 정도 넘는 그렇죠. 금액인데. 20억 좀 넘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아야지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네. 정말로 그냥 잠시 한 20분쯤 다녀오는 거거든요. 20분에 한 20억쯤 드는데요. 앞으로는 한 몇 천만 원 이내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게 그 앞으로가 한 얼마나 정도 최소한 될까요? 10년만 지나면 10년이요? 네. 뭐 1,000만 원, 2천만 원대로 내려올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 스타쉽이 성공을 해가지고 상용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타고 우주 밖을 나갔다가 다시 지구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식도 되는데, 이때는 1kg을 우주 밖을 내보내는데 경비가 한 $100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체중이 한 60kg쯤 나간다면 얼마쯤 됩니까? $6,000. $6,000면 600만 원이죠. 한 7,000만 원 정도면 뉴욕까지 그냥 우주 발사체 로켓 타고 갔다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도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고. 1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네. 합니다. 그때 되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화성도 갔다 올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주 생태계의 선구자격인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로 대표되는 우주통신 서비스. 이 위성통신 서비스부터 우주 탐사 여행 상품까지 이 우주 산업은 현재 어디까지 온 거라고 보세요? 예, 지금 이제 대부분은 지금까지 우주 산업이라고 말을 못했죠. 왜냐하면 산업은 민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국가 주도의 우주 개발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우주 산업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은 그 입구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사업에 일부 업체들이 들어가는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 기업들이 정말 우주 산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뛰어들기 시작하면 완전히 달라질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우주 산업 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고, 영국이 지금 이제 조금 하려고 하고 있고, 유럽도 조금씩 태동기에 있습니다. 최소한 10년 있어야 우주 산업이라는 걸 말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부회장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우주 산업을 얘기하는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인류가 왜 이렇게 우주 산업에 뛰어드는지 지금부터 이제 2년 전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네. 자, 그럼 로봇이 우주에서 어떤 택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누리호를 쏘아 올릴 75톤급 엔진이 오는 5월 발사를 앞두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내 기업이 제작한 이 엔진은 영하 180도 액체 산소와 영상 3,300도 초고온 연소에도 견디도록 설계됐습니다. 누리호 관련 기술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전수받아 내년부터는 민간 업체가 발사 과정을 총괄하며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참여합니다. 각종 물자를 우주로 보내는 우주 수송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입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제작한 로켓이 3전 4기 끝에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기대감이 한층 커졌습니다. 비싼 액체 연료 대신 고체와 액체를 혼합해 더 저렴한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다양한 위성을 띄어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50kg급 위성을 500km 고도의 SSO로 투입하는 이러한 첫 상업 발사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우주 개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도 우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 기구를 설립하고 민간에 기술을 이전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우주 이동 시장은 2040년엔 지금보다 10배가량 커진 1,200조 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거대 시장을 열기 위한 기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입니다. 네, 지금 관련 영상을 봤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우주 택배 시대는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요? 네, 우주 택배 시대 이미 일부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실 스페이스X를 통해서 승정한 게 처음에 로켓을 스스로 이제 개발해서 성공하니까 나사에 하고 있던 우주 택배 임무를 그러니까 지구에서 ISS 국제 우주 정거장까지 이제 매번 물품을 보내야 됩니다. 그 물품 보내는 택배 서비스를 스페이스X가 맡게 되면서 스페이스X가 커졌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주 정거장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훨씬 넓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1단계로 2030년까지는 달 착륙, 그리고 이제 우주 물자 수송, 우주 관광 등 초기 택배 서비스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2040년쯤 되면은 사실 15년 뒤쯤 이야기거든요. 그때는 달과 화성 사이에 전기 화물선이 운행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달과 화성에 사람의 주거지 또는 전진기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전기적 화물선이 다니고 있게 되고 2050년쯤 되면 좀 장기적이긴 한데 25년 뒤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멀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택배가 우주에서 아주 활성화될 걸로 봅니다. 그때는 달과 우주, 화성 그리고 소행성에까지도 여러 가지 이제 무슨 지금 같은 항만 같은 게 우주에 생깁니다. 우주 항구가 생겨서 그 항구 사이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이 대규모 물류 네트워크가 저절로 구축이 돼서 그때가 되면 우주 택배도 활성화될 것이다. 25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대로라면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이 예를 들면 이제 스페이스X라든지 블루 오리진 같은 이런 이제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독점 시장에서 조금 더 경쟁 업체들이 많이 뛰어들 것이고, 네, 거기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맞습니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에 있는 업체도 하고 있고 좀 전에 영상에 나온 이노스페이스의 김수정 대표가 정말 이 사람은 어릴 때 이 대학원 다닐 때 꿈을 스스로 기업체를 만들었거든요.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 또 페리지라고 또 젊은 카이스트에서 공부하던 친구가 사업체를 만들어서 지금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우주 택배를 할 겁니다. 우리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도 우리나라의 그런 기업가들이 지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직 그래도 미국에 비하면 격차가 큰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부회장님이 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또 정부 관계자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제 보통은 이제 기술 격차를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100으로 뒀을 때 다른 나라는 어떠냐? 보통 이렇게 따지는데
우리는 미국에 비해서 우주 기술이 한 18년 정도 뒤처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인프라, 시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되어 있는 내용들 이런 걸 보면 훨씬 더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까지 2박 3일로 일본에 있는 우주 업체들 그리고 우리 우주항공청과 같은 일본의 작사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카사, 미국은 나사, 일본은 작사 이렇게 네. 되어 있거든요. 네.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네. 하면서 일본 사람들 하고 있는 수십 년간 우리보다 먼저 했는데 그 인프라 연구한 데이터들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앞으로 정말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본에 말씀하십니다. 비해서도 한참 뒤처져 있는 많이 뒤처져 수준이군요.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요,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개최지 결정을 둘러싸고 좀 논란이 있었어요. 우선 우주항공의 날 국가기념일이 5월 27일이었거든요. 근데 우주항공청이 있는 곳은 경상남도 사천이잖아요. 네. 근데 첫 기념식이 열리는 장소가 좀 뜻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네. 열렸는지 일단 관련 영상을 보실까요? 지난해 5월 27일 개청한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의 날도 이날을 기념해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 첫 행사가 경기도 과천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주항공 정책에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왔습니다. 경남을 제조 기반 중심으로, 전남 고흥을 발사체 중심으로, 대전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흩어 명확한 구심점이 없는 겁니다. 대선 국면에서 우주항공 산업 육성은 경남과 대전의 표심을 공략할 필수 공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경남을 우주항공 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대전을 우주산업 중심지로 삼는다는 공약이 제시되기도 했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경남과 대전을 모두 고려한 우주항공 공약을 제시할 개연성이 큽니다. 특히 민주당이 모든 의석을 석권한 대전 정가의 움직임은 경남으로서는 부담입니다. 대전 지역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 분할 신설 불씨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대선 공약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상남도의 우주항공 분야 12개 과제가 얼마나 수용될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네, 제가 뒷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경남도랑 사천시 입장에서는 좀 뒤통수 맞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부는 과천에서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나온 것 같습니다.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남도 충분히 알아야 되고 저도 사실 처음 들었었거든요. 출장 중에 들었습니다. 부회장님이 모르신다면 네. 이거 진짜 큰일이었겠네요. 네, 그래서 왜 이랬을까? 네. 만약에 저희가 국방부에 있었으면 이런 중요한 사안 같으면 미리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을 했겠죠. 제가 보기에는 과천에서 한 이유는 우주항공청이 생겼지만 출범했지만 우리가 이제 무지개를 굉장히 바라보고 희망차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무지개 희망찬 게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으니까 우주항공청도 답답하고 우리 국민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개청 1주년은 사천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과천에서 하게 된 것은 이렇게 이제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게 뜨지 않으니까 이 많은 인사를 데리고 오고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야만 다시 좀 이제 인기도 생기고 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천에서 하면 이 많은 분들이 사천까지 오기 쉽지 않거든요. 네. 예, 그런 걸 고려해서 그렇다고 대전에서 하면은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혹시 우주항공청을 대전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약간 중립적이고 공무원이 많은 과천에서 하자 뭐 이런 생각인데 그러려면 세종청사에서 하는 게 또 맞겠죠. 네네. 하지만 세종청사는 또 대전과 가까우니까 고민 끝에 과천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우리 응원은 보내야 하지만 좀 답답하고 의외다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그런 취지를 좀 설명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기념지 개최를 떠나서 이제 우주항공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하겠다. 뭐 정부는 네. 이렇게 청사진을 밝혔단 말이에요. 또 한번 볼게요.
우선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경남 사천은 위성, 네. 그다음에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공은 발사체, 네. 또 연구단지가 모여 있는 곳은 또 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 인재 양성, 뭐 위성, 발사체 이렇게 분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 항공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취지에는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항공 산업, 우주 산업 대부분의 그 85%쯤은 경남 지역에 다 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매출액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고흥은 이제 발사장이 있기 때문에 발사 클러스터 관련된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네. 대전에는 오래된 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여러 이제 R&D 관련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의 그 어떤 기능적 분할인 거죠. 예, 하지만 서로 충분히 협력해서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일본의 그 우리 우주항공청 같은 작사는 쯔쿠바에 있었습니다. 네. 쯔쿠바는 동경 부근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많이 생산하고 하는 것은 또 나고야에 또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분산이 이렇게 돼 있군요. 분산돼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29일에 국방 우주강국 건설 세미나가 열리거든요. 네. 어떤 주제가 논의가 되나요? 네, 이게 이제 국방도 있고 우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방과 우주 두 개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아젠다인데 첫째는 국가 우주 혁신 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지금 아까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 왔지만 우주 개발, 우주 산업화, 우주 경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혁신적으로 좀 생각을 바꿔보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아젠다는 K방산과 우주 산업의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해 보자 이런 겁니다. 좀 뭐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K방산하고 우주산업하고 어떻게 말이 안 맞는 것 연관성이 있을까요? 같죠? 네. 사실은 우주 산업이 그 방산에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 보는 그 위성, 위성 정찰, 정찰 그리고 우주에서 사실 무기까지는 아니지만 또 우주의 그 뭡니까 통신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GPS라든지 이런 게 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국방부에서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 위성이 200기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민간에서도 어떤 경우는 쓸 수가 있고 또 민간에서 쏘아 올린 위성이나 또 여러 가지 시스템도 국방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협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전혀 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보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방위사업청 국방부와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청이 협의를 하고 또 산업부도 필요하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국방 K방산 국방과 우주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부회장님 말씀을 조금 더 보태자면은 자 시청자들이 국방하고 우주랑 어떻게 붙을 수 있어? 이런 이제 궁금증을 여전히 갖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타링크 같은 위성 통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이제 스타링크 장점은 해외에 나가도요. 사실 이제 로밍이 필요 없다라는 네. 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기술의 핵심은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인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이 뭐냐 또 궁금증이 또 생기실 거예요. 궁금하죠. 네, 그래서 좀 네. 그 개념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궤도가 있으면 고궤도도 있을 테고 그죠? 네. 그래서 고궤도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정지궤도라고 합니다. 그 무궁화 위성이 이 고고도에 있습니다. 고궤도죠. 이제 고궤도는 여기는 이 지구가 이제 이 자전하는 속도와 똑같이 돕니다. 항상 무궁화 위성은 대한민국 위에 떠 있습니다. 높이에 뜨는 거죠. 그런데 고도가 낮으면 네. 이게 빨리 돌지 않으면 지구로 떨어집니다. 지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전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네.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자전 속도와 이렇게 같이 맞출 수가 없죠. 네. 예, 그래서 저궤도는 통상 한 500에서 1,500km쯤 되는데
지금 이제 스타링크 같은 그런 저궤도 통신 위성은 550km에 있습니다. 그런데 500km와 우리 이제 문화 위성은 36,500km쯤에 있거든요. 이게 한 70분의 1 좀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이 전파의 강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거의 제곱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무궁화위성보다는 스타링크에 있는 위성이 저궤도 위성이 70배쯤 전파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70배쯤 아래에서 5,000배쯤 강합니다. 5,000배쯤 강하면요, 우리가 지하에 들어가거나 아무리 건물 복잡한 데 들어가도 전파 음영 구역 없이 어딘지 다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쉽게 말해서 산에 가거나 뭐 지하에 이제 깊은 예. 곳에 가도 다 이게, 통합니다. 네, 터널 통신이 가도 다 끊어지거나 이러는 그런 일이 일은 없는 거죠.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얼마나 많이 쓰이는가 하면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동통신보다 한 100배 정도 이게 속도도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딜레이 타임도 5G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 그게 될까요? 이게 6G의 이게 이제 기반이 6G고, 위성통신입니다. 네. 그럼 이제 5G는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쓰고 있는 있는 거고 통신인데 이거보다 100배 더 빠르고 빠르다는 용량도 거. 네. 크거든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면은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네. 되지 자동차. 않겠,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이 되겠죠. 네. 사람 운전대가 없어질 텐데 그러면 갑자기 통신이 끊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바로 이 기술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궤도 이겁니다. 위성통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늘에 AAM이라고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그걸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로봇을 많이 씁니다. 뭐 서비스도 하고 뭐 저기 아픈 사람도 케어하는 로봇 이것도 그걸로 해야 됩니다. 아, 로봇도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이 반영이 되는 됩니다. 건가요? 예, 네. 그렇게 해야만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결국은 스스로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저궤도 위성통신과 관련해서 정부와 민간 간의 그런 협력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은 하지 않고 있고요. 결국은 누군가 대한민국 사업자가 저궤도 위성통신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컨소시엄을 하고 KT나 SKT 이런 회사들, 전자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국내 K-스타링크 같은 걸 만들어야 합니다. 1,000개 정도를 우주에 올리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 끝으로 우리 협회가 또 역점적으로 올해 사업 추진하는 것 중에 그 아덱스, 그러니까 서울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라고 하죠. 이 준비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나요? 근데 장소가 좀 옮겨졌다는 네. 얘기가 들려요? 아덱스에 대해서 여쭤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덱스는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2023년도에 하고 올해 또 하는 것이죠. 본래는 성남 서울공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올해는 장소가 두 군데로 나눠졌습니다. 왜 나눠지게 됐죠? 저희들이 아덱스를 하는 시기에 네. 에이펙이 열립니다. 이번 에이펙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을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 정상들이 오고요. 에이펙은 경주에서 열리죠. 열리는데요. 네. 전 세계 이 정상들이 오고 이분들과 함께 각 나라별로 수백 명의 기업인들이 또 함께 온다고 합니다. 이런 VIP들이 성남공항에 착륙을 해야 되겠군요. 예, 그래서 성남공항, 김해공항, 네. 김포공항, 포항공항, 대구공항 이런 등등 울산공항까지 거의 많은 부분을 비워놔야만 이 많은 사람들을 비행기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은 이 전시는 킨텍스에서 하고 네. 에어쇼도 해야 하니까 그것은 이제 설치물이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서울 성남공항에서 하자 이렇게 됐고요. 10월 17일에서 20일, 17, 18, 19는 서울공항에서 합니다. 에어쇼 와서 국민들이 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일부터 24일까지는 킨텍스에서 전시를 합니다. 각종 부품, 장비, 비행기 이런 거 전시하죠. 하는데 이번의 특징은 이번 전시를 통해서 우리
아덱스가 세계 3위가 됩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아덱스가 3위, 전 세계 3위가 될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제일 큰 건 파리 에어쇼. 네. 1970년도부터 했던 이게 또 두 번째는 영국의 판보로 에어쇼 이거 그리고 지금 한국의 아덱스가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전시의 특징은 뭔지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특징은 뭐 규모가 크다는 것도 있지만 특별 전시관이 2개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번에 새로 생기는 전시관인가요? 예, 전 세계 네.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특별 전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주 전시관입니다. 거기 가면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우주 경제, 우주 산업이 뭔가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요. 또 하나의 특별 전시관은 AAM입니다. 앞으로 AAM이 우리 인류의 이제 그 이동 수단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그 행사가 잘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 전문가이신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부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